아마 이제 다들 보이실 것 같은데. 화면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아마 이런 게 좀 사라지면 좋은데 아마 없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안전자산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를 스스로 잘 내리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투자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세운 그 기준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꾸 남의 얘기를 듣고 이제 팔랑팔랑 거린다. 사실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이 왜 샀어요라고 하면 다 유튜브 보고 샀대요. 저도 유튜브지만 네, 유튜브 보고 사지 마세요. 저희는 조회수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자꾸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 저희는 사실 면피용이 되게 많아요. 책임지기 싫어서 맨날 자산 배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금융회사 다닌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저희들 얘기를 듣고 하시긴 않기를 바라면서. 자, 그래서 아무튼 50% 정도 안전자산의 3% 기대 수익률, 50% 정도 위험자산의 10% 정도 기대 수익률이면 평균적으로 한 6.5 정도 되는데, 한 6% 정도 평균 수익률이면 좀 어떠세요? 나는 만족한다. 연금 계좌에서 해요. 일반 주식 계좌 말고요. 연평균 6이면 엄청나요. 그죠?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사실 그 장기로 막 복리 계산하면 막 나일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직전 1년에 몇 프로 올랐어요? 100%. 근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 이러면서 이제 이제 고민이 되죠. 우리나라를 지금이라도 타야 할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처음에 설계를 일단 잘 해야 된다. 그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대 수익률에 따른 뭐 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비중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위험자산 100% 하면 10%가 되는 거고요. 기대 수익률이. 나는 그냥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최근에 예금 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무려 막 3%대가 다시 넘어갔어요.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안전자산 한 3% 정도 섞으면 중간이면 한 6.5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5대5로 섞는 분들은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더라도 공격적으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남들 오를 때 내가 안 오르면 배가 아프고 그죠? 남들 떨어질 때는 어차피 같이 떨어졌으니까 버틸만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해주시길 권장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800만 원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고요. 뭐 6.5%를 가정했을 때 10년 정도 운영하면 누적 수익률이 34%. 이거 보면 어떠세요? 만족한다. 괜찮으세요? 10년 동안 34%. 최근에 1년에 코스피 자, 근데 이례적인 거죠. 그죠? 이례적인 이벤트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20년 정도 하면 그래도 한 94% 정도. 그러니까 사실 장기 투자하면 사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지 않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거꾸로 엇박자를 타거나 그죠? 쌀 때 사야 되는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그런 행위들을 자꾸 반복합니다. 걔를 이제 매매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매매 타이밍을 거꾸로 잡으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그죠? 엇박자 타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하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잘 맞춰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장기간 연평균 수익률로 잡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일 흔한 S&P 500. 자, 93년부터 2026년까지 몇 프로 올랐을까요? 맞히시는 분에겐 책을. 막 찍으세요. 자, 1993년부터 2026년, 6월입니다. 3월이 아니라 6월. 3월 맞죠? 3월. 몇 퍼센트일까요? 누적 수익률. 평균 말고 누적. 평균은 아까 대충 답이 나왔어요. 누적 수익률. 600%한 분이 계셨고요. 또 1200%, 1500, 2000, 한 명만 더. 1300. 근접한 게 나왔어요. 1393%. 이따 책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쭉 보시게 되면 어때요? 최근에 많이 오른 느낌이 들기는 하죠. 그죠? 언제부터였냐면 미국이 이제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한
양적 완화, 원, 투.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너무 올라가지고 사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옛날에 박스피 생각나세요? 1800에 사서 2000에 팔면 됐어요. 무려 10년 동안.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저는 인버스를 태웠습니다. 2000포인트 때. 말아먹었죠. 그때 2500포인트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거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그때 자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할 때는 그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젠간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하면 저처럼 이렇게 물려서 손절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상승과 하락은 반복하지만 항상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떨어졌을 때가 힘드세요? 자꾸 올라갔는데 내가 들고 있지 않을 때 힘드세요? 둘 다 힘들죠. 떨어질 때도 힘든데 남들 올라갈 때 내가 없을 때, 그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사실 지나고 나면 떨어졌을 때가 기회였어요. 그죠? 가끔 보면 음폭 파였던 때들 있죠. 음폭 파였던 때. 근데 재미나게도 엄청 오랜 기간 음폭 파이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약 10년 이상의 기간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게 언제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안 온다라고 보장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과거를 보면 어때요? 그냥 뭐 이렇게 플랫 상태로 자꾸 유지되는 이러한 상태들도 언젠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건 맞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루한 시장들도 올 수가 있고 다만 중요한 건 자산군별로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자산군이 안 오를 때 B라는 자산군이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라는 자산군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격차들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 다양한 자산군들을 장기간 혼합했을 때는 어차피 오르는 애들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평균 정도만 그냥 장기적으로 연금계좌에서 갖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사실 연금계좌에서의 투자 중에 제일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S&P 500이 33년 동안 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떨어진 날보다 오른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 시원하게 떨어져요. 2000년, 2001년, 2002년. 자, 근데 2000년, 2001년, 2002년 같은 해가 안 올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알 수는 없죠. 정답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2000년도에 은퇴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2000년도에 투자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알면 너무 좋겠으나, 그래서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운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더라도 평균은 엄청납니다. 평균은 33년 동안 약 10% 정도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대5 정도 섞으면 한 6.5 정도 돼요. 그래서 나는 안전한 거 하나, S&P 500 하나 두고 5대5로 섞으면 그래도 6.5. 심플하죠? 아시겠어요? 생각외로 강의 다니더라도 S&P 500을 안 들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자꾸 이제 S&P 500 사라고는 하지만 생각 외로 안 들고 있는데 그래서 왜 안 들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아세요? 지루하다고. 그죠? 근데 연금은 지루한 투자가 맞습니다. 그냥 잊고 살다 보면 언젠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계좌는 상당히 좀 지루한 투자들을 장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일단 1년 직전 5대5로 섞었을 때 기대 수익률은 그래도 12%대 정도는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한 일주일 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어찌됐든 5대5로 매수해서 1년 정도 잘 버텼으면은 11%대. 자, 최근에 또 이게 1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으세요? S&P 500 다 떨어졌거든요, 사실. 근데 플러스 날 수 있는 이유.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종목을 보면 뭐가 안 붙어 있어요, 옆에? H가 안 붙어 있는 게 보이세요? 이게 환해지랑 환노출. 자, 장기 투자는 환해지가 나을까요? 환노출이 나을까요?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환 노출이 맞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1,506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S&P 500 환 노출 들어가면 어때요?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반반 섞어도 돼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H가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H 있는 게 있어요. H는 환해지 상품이에요. 걔네들은 환율 변동 위험이 없어서 사실 수수료들은 조금 나가는데 중요한 건 환율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섞는 걸
지금 같은 때는 섞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면 뭐만 끝나면 돼요. 전쟁만 끝나면 되죠. 아, 근데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불안불안해. 막 2,000원 찍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달러 인버스를 샀거든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자꾸 불안불안합니다. IS 계좌에 잔뜩 태워놨어요, 지금. 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환율에 한번 베팅해보자. 거꾸로 베팅했습니다. 혹시라도 2,000원 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하면 환 노출과 환 해지를 섞고, 환율이 안정화되면 뭐부터 팔면 돼요? 환 해지 상품 팔아다가 환 노출 상품 다시 매수하면, 이 환율이 사실 지금 1,500원대인데 1,400원 떨어지면 손실이 꽤 커요. 적지 않습니다. 환율 1,000원 정도면, 그 환율이 한 100원 정도면 그래도 이 손실폭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 최근 1개월 플러스인 이유는 1개월 동안 환율이 무려 5%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S&P 500과 비교하고 안전자산 일부 포함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환 노출 상품들의 손실폭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계좌는 다 환 해지로 있어서 자꾸 역박자를 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예측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은 몇 프로일까요? 99년부터 2026년 3월까지입니다. 이것도 책 하나. 누적입니다, 누적. 연평균 말고. 연평균은 얼추 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적. 5분만 받을게요. 2000%? 1500. 2000, 1500. 몇이요? 2500. 1800. 3000. 정답이 없는데. 1000%예요. 네, 아쉽지만 다 탈락하셨습니다. 왜냐면 이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아까는 93년부터였고, 지금은 99년부터였잖아요. 기간이 조금 짧아서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보면 어때요? 시원시원하죠? 오를 때 확 오르고, 떨어질 때 확 오르고. 다만, 나스닥 투자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 변동성은 싫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스닥은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젊은 분들은, 그냥 뭐, 인생은 한 방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스닥을 계속 사모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적인 변동성은 S&P 500보다 나스닥이 월등히 커요. 단 이제 수익 구간에서야 뭐 이익이 많이 나겠지만 손실 구간에서는 또 상당 부분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첫 해에 28% 빠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빠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도 빠지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때는 마이너스가 한 90% 정도. 자, 근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버텼으면 그래도 연평균은 13%대. 사실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크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사실 떨어진 해를 찾기가 또 어렵죠. 그죠? 물론 2008년도에는 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35% 정도 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쭉 많이 상승했던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은 그래도 13%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잘 견뎠을 때 그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스닥과 안전자산을 5대5로 섞으면 연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8%대가 최근 기준의 수익률이에요. 최근 기준의 수익률이 약 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 가지고 혼합하게 되면 약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내가 나스닥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50% 정도를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의 의사결정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드는 들어보셨어요? SCHD, 미국의 대표하는 배당 성장. 얘가 요새 방어력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슈드가 방어력이 좋은 이유. 여기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 떨어질 때 얘가 오르고 얘가 떨어지면 남들 오를 때 얘는 잘 안 오르고요. 거꾸로 가요, 약간. 그래서 약간 좀 방어적인 성격에서는 같이 섞는 것도. 사실 S&P 500이랑 나스닥은 대부분 그 종목들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슈드랑 S&P 500도 종목이 대부분 겹쳐요. 그래서 S&P 500이랑 좀 안 슈드랑 안 겹치는 종목이 거의 나스닥이 잘 안 겹쳐요. 그래서 슈드랑 나스닥이 섞어놨을 때 좀 괜찮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슈드는 이제 방어력보다는 얘는 속성 자체가 뭐예요? 배당 주는. 그죠? 배당 성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한 3%대 정도 배당을 계속 주고 있는데, 배당 받는 형태들은 회사들이 우량할까요? 아니면 약간 좀 파이팅 넘치게 막 이익을 많이 취해야 될까요? 배당 주는 회사들. 대부분 우량해요. 그래서 우량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그리 크지는 않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배당을 주면 그 배당을 가지고 뭐 하면 될까요? 그죠? 재투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과 일부는 배당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가 안정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후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사는 행위를 하면 괜찮은데 더 이상의 투입할 자금이 없을 때 그때는 배당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꺼내다가 하락한 자산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일정 부분은 성장과 배당을 조금 섞어 놓는 형태들. 다만 성장이 많이 오를 때 배당은 덜 오를 수는 있고요. 반대로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A로 우르르르 갔다가 갑자기 B로 우르르르 갔다가 그런 행위들만 안 하시고 거기 안에서의 비중만 잘 맞추시면 괜찮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자, 슈드. 보셨나, 누구? 자, 슈드는, 자, 201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누적 수익률. 자, 일단 600 나왔고요. 제 기억엔 600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또, 800, 400, 또, 500. 자, 한 분만 더 받을게요. 550.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짧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10몇 년 동안 2배 정도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아요. 2015년도에 뭐 2%대, 2018년도에 마이너스 6%. 그다음에 2020년, 2023년도에 뭐 한 1%대 떨어져서 연평균은 조금 높은 편인데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실제로 기간이 더 길어지면 평균은 조금 더 좁혀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래도 연간 한 3%, 한 초중반 정도의 계속 배당을 주는 형태도 있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슈드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미국에 있는 슈드도 매수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슈드도 매수하고. 그래서 슈드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냥 성과가 괜찮았어요. 변동성도 크지 않고, 그냥 욕심이 없으세요. 그냥 난 슈드로 내 모든 걸 다 걸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S&P 500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나름 신념이거든요. 걔는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이 올라도 사고, 떨어지고 사고. 보통 이제 무지성 매수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도 조금 믿을 만한 이런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ETF는 특징이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바뀌어요. 항상 편입되고 편출되는 행위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리밸런싱 하지 않더라도 그 계좌 안에, ETF 안에서 자동으로 계속 바꿔주는 행위들을 해요. 일단 슈드의 경우도 일단 배당 성장이 있다 보니까 배당을 한 번이라도 줄여주게 되면 탈락이에요. 그 해에는. 그러면 또 배당을 자꾸 늘려와준 그런 회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서 자꾸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시장을 추종하는 ETF다라고는 하지만 모든 ETF는 그 안에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편입과 편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도 나가는 애 있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ETF는 그냥 가만히 오래 두면 어찌됐건 간에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체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ETF를 조금 더 꼼꼼히 봐야겠다라고 하면 어디서 보셔야 될까요? ETF를 조금 더 꼼꼼히 봐야겠다. 그 ETF는 누가 만들죠? 증권사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나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 코덱스가 삼성이고 타이거가 미래에셋이잖아요. 그죠? 검색하면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세부적인 종목들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그래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냥 S&P 500 사고 나스닥 사고 슈드 산다니까 자꾸 S&P 500 나스닥 사고 슈드는 사는데 그래도 최소한 걔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그래도 한 번쯤은 꼭 검토를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자 얘도 5대5로 섞으면 한 6%대 정도 돼요. 아까 6%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50%는 안전하게 두고 나머지 50%만 공격적으로 하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어때요?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현금을 50% 들고 있을 때 시장 안 좋은 건 기회죠. 그때 사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이익 구간이 생기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익 난 거 살짝 덜어내서 다시 사는 행위만 반복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언제 사세요, 보통? 제가 그 정확한 답을 찾았어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단 정해져요. 오늘은 누가 말려도 사. 정해집니다, 아침에. 파는 날도 일단 아침에 결정이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항상 아침에, 모든 건 아침에 결정이 나요. 내가 사기로 하면 그 아침에 사고요. 팔기로 하면 그 나를 팔더라고요. 근데 사고 파는 행위도 반드시 포트폴리오 안에서, 왜냐하면 위험 자산을 팔면 안전 자산을 사는 거고, 그죠? 안전 자산을 팔았으면 위험 자산을 사는 그 구조를 맞추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손실 나도 팔 수 있으세요, 혹시? 난 손절을 잘한다. 손절이 취미다. 사실 그 비중을 조절하는 행위는 이익이 나도 해야 되고요. 손실이 나도 해야 돼요. 손실 날 때는 덜 떨어진 걸 팔아다가 더 떨어진 거를 사는 행위들을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5대5로 잘 섞으면 평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직전 1년 기준에 얘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약 한 4%대 정도 수익을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자산은 현재 3개를 배웠어요. S&P 500, 나스닥, 슈드. 사실 위험자산을 뭘 선택해야 될지 사실 선택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면 일단 섞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과 슈드를 그냥 섞어요. 자, 섞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약 11.8% 정도가 돼요. 다만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최악의 해. 2008년도에는 39%가 떨어지고요. 그죠? 2001년도에는 나스닥은 40%가 떨어지고요. 슈드의 경우는 아직 많이 매를 맞지 않았어요. 언젠간 매를 맞는 해도 오겠지만 조금 덜 맞았다. 그래도 얘네들을 30, 40, 30으로 섞으면은 그래도 위험자산의 평균 기대 수익률이 소폭 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11.18% 정도가 되고요. 자, 얘를 가지고 혼합하게 되면 약 7%대. 그래서 안전한 거 하나 두고 나머지 50%는 뭐 슈드랑 S&P, 나스닥을 적절히 잘 섞으면 그래도 기대 수익률 자체는 높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뭐 어디 방송이나 뭐 영상 보시면은 그냥 S&P, 나스닥 슈드 사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균 수익률인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렇게 사는 거랑 그냥 단순히 남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사는 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만 얘기해요. 결과만 얘기하는 거 아시죠? 뭐 근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과거에 어떤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 번쯤만 잘 들여다보면 해야 될 이유는 사실 명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뭐 이렇게 투자를 좀 어렵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난 좀 궁금하다 그래도 얘네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이 필요하면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만 한 번쯤은 가격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봐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세 개를 잘 섞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네 가지고 아무튼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요게 실 데이터인데 이걸로 보시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이제 종목도 갖다 넣었어요, 여기. 안전자산은 2개. 머니마켓 액티브는 많이 들어보셨죠? MMF 들어보셨죠? 그냥 단기 채권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원금 손실이 뭐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있죠? 안전자산도 그냥 한국 거랑 미국 거랑 섞어 놓는 거. 그래서 미국 MMF는 금리가 좀 높아요. 미국은 현재 아직도 4%대 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니까 환 노출이겠죠. 그래서 환율 기준으로 현금성을 들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제일 높아요. 뭐가 높냐면 얘는 월배당을 줘요. 지금 약 한 4.5% 정도 월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노후 자산을 현금성 자산에 둬서 안정적으로 배당받는데 나는 그냥 달러에 노출되고 싶다라고 하면 얘만 하나 사도 약 4%대의 배당을 그냥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일단 5대5 컨셉이니까 25대 25 섞어놓고 S&P 500, 나스닥, 슈도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래도 직전 1년 기준에 약 10%대 정도. 물론 우리나라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의 장기 투자는 일단 미국 아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결과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좀 글로벌하게 놀겠다. 우리나라도 끼고 그 다음에 미국도 넣겠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짤 때 되게 심플하게 짜면 돼요. 성장이랑 배당. 성장이랑 배당.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성장 있고 우리나라도 배당 있겠죠. 미국도 성장 있고 배당 있고 걔네들끼리 적절히만 섞으면 적지 않습니다. 역시나 컨셉은 똑같아요. 안전자산은 그냥 5대5.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고배당주.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은 미국 성장, 그 다음에 미국 배당. 뭐 이렇게만 섞어도 성과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좀 다이나믹한 투자를 하고 싶다.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난 좀 이게 지루한 투자보다는 약간 좀 다이나믹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때는 그냥 계좌를 하나 파세요. 파신 다음에 막 그 레버리지도 한번 태워보시고 즐겨보셔야 돼요. 인버스, 레버리지, 막 투임
막 이런 거 해보시고. 즐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쪽에서가 너무 안정적이면 이게 사람이 투자하는 재미가 없거든요. 원래 아침에 좀 쫄깃쫄깃해야죠. 걔네들은 그 일반 계좌에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게임 머니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일반 계좌 안에서는 내 멋대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저는 약간 그 미국 주식 쪽은 되게 레버리지 많이 태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공격적인 형태랑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는 좀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생활 맥주라 그래서 오늘 맥주 먹나 봐. 그런 생각하고 왔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조금 그 배당이랑 성장을 그냥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균형 잡힌 투자가 되고요. 자, 여기만 봐도 머니마켓 액티브가 4%대 배당 주고요. 고배당주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배당률은 떨어졌는데 얘도 평균적으로는 4에서 5% 배당을 계속 줬습니다. 그다음에 슈드의 경우도 뭐 3.3%대 배당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배당 나온 건 뭐 하면 돼요? 재투자. 그죠?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려가는 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이제 머리 아프실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없고 다 절세 계좌만 나올 거예요. 질문 내용이 상당히 심오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직문집. 네, 네, 네. 네네네. 배당은 뺀 거예요. 배당 재투자는 제외했습니다. 배당 재투자하면 더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배당은 다 썼다 가정하고, 기본적으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문집단 하면서 또 있으세요, 혹시? 질문 없으시죠? 음, 음, 음. 어차피 이제 질문 내용도 나올 겁니다. 계좌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있나? 오케이. 자, 일단은 질문 주신 것 중에 보시면, 자,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 DC. DC형이신 분. DC 전환 예정이다. 혹시 그 증권사 DC가 아니라 혹시 은행 DC인 분 계세요? 은행 DC. 보험사 DC. 보험사. 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회사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대부분 그러세요. 은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은행도 사실 ETF 다 돼요. 잘 모르면 뭐로 간다? TDF로 가세요, 그냥. 왜냐하면 내가 섞어서 투자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TDF가 나요. 사실 신탁 형태로 ETF 투자는 다 가능합니다. IRP가 아니 그 DC가 그래도 은행 것들은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많아요. 보험사들도 사실 다 투자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어디에다 둬요? 예금. 그래서 예금을 자꾸 이제 막 그 물레방아 태운다 이건 아닌데. 뭐 자꾸 그냥 예금을 자꾸 그냥 만기 도래되면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일부 한 5대5 정도는 안전하게 두고 50% 정도는 그냥 난 잘 모르겠으면 TDF 하시는데 자 그러면 TDF 하라 그러면 또 고민이 시작돼요. 숫자가 붙어 있어요 뒤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나요? 2030, 2040, 2050 도대체 뭘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높은 숫자로 하세요. 아셨죠? 2050 정도?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거기 안에 채권이 약 30%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안전하게 두고 그 안에서 또 50%, 한 30% 안전하게 두면 생각보다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근데 이 DC형인 상태에서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퇴직하게 되면 퇴직은 목돈이죠. DC는 적립이고 퇴직은 목돈인데 목돈을 굴리는 법을 몰라요. 자, 일단 목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어요. 금액이 커요. 어떻게 투자하실래요? 1번 일단 인생은 한 번에 산다. 2번 그래도 나는 이제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자. 적립해서 산다. 뭐가 좋을까요? 3번도 있어야 되나요? 그냥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그냥 두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대요. 그냥 IRP 알아서 운영해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오픈해보고 깜짝 놀라세요. 누적 수익률이 막 연평균 2%도 안 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일단 어떤 후회도 옵니다. 어떤 후회. 왜냐하면 목돈으로 사게 되면 어떤 후회가 오냐면 오르면 정말 잘했다 박수 치고요. 떨어지면 후회해요. 그죠? 적립식도 똑같아요. 적립식으로 샀는데 오늘 당장 떨어지면 기분 좋고 오늘 당장 오르면 어떻게 된다?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살 거. 그래서 어찌됐든 후회하니까 중요한 건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 정도만 잘 확보해서 시장 떨어지면 안전한 거 꺼내다가 사는 행위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장 안 좋을 때 그냥 분할 매수 할래요라고 하다가 분할 매수를 못 견디고 그냥 한꺼번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할 매수는 매일매일 나눠 사는 거예요? 아니면 1개월 단위로 나눠 살까요, 보통? 매일매일? 어? 퇴직금만 5억을 매일매일 가서 사시게요? 근데 대부분 매일매일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분할 매수는 개월이었거든요. 특정 날에 한 번씩 사세요였는데 아니에요. 매일매일 분할 매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일매일 시장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산대요.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못 사는 날도 있어요. 계속 올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원히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 가격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날을 정했으면 그 날을 정해서 꾸준히 사시되 안전한 현금이 조금 있으면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는 자금들 생기니까 항상 좀 균형을 좀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계좌들이 있고요. 그 계좌들마다 이제 역할을 어떻게 둘지를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연금저축이랑 IRP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일단? 납입했을 때 뭐 해줘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받으면 어떠세요? 다 쓰시죠? 아니면 나는 세액공제 받은 거를 환급 받으면 재투자한다. 그죠? 자, 세액공제 받은 거. 자, 두 번째로는 일단 퇴직금은 나중에 노후소득으로 활용할지 않을지에 대한 여부. 좀 어떠세요? 나는 퇴직금을 왠지 노후소득으로 쓸 것 같다. 다들 딴데? 혹시? 근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대출 상한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자녀 지원. 그거 없으면 대부분 미래로 갑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대부분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가끔 어떤 분들인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금리가 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금을 잘 굴려다가 대출을 수익으로 상환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합니다. 그냥 상환할 수 있을 때 빨리 상환하고 남은 자금을 잘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들 내려야 돼요. 퇴직금을 내가 연금으로 쓸 건가 쓰지 않을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절세기자는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어때요? 연금저축 IRP. 혹시 얼마씩 내고 계세요? 난 1,800만 원 내고 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유튜브는 다 1,800만 원씩 내고 계세요. 진짜 신기하게도. 그냥 다 부자만 있더라고요. 유튜브 안에서는. 그래서 실제 만났어요, 사람들을. 실제 만난 분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재미나게도 다 노후 준비가 잘 된 분들만. 네. 유튜브를 보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준비가 잘 된 분들이에요. 특히나 제 채널은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유튜브 하고 나서 준비 안 된 분들이 이제 준비하려고 보겠지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되려 그냥 준비가 잘 된 분들이 너무 복잡해서 연락 주시는. 사실 질문 주신 분들도 사실 여러 가지 계좌가 있다라는 건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건 조금 단순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한번 그 나중에 계좌 활용할 때 공적연금만으로 내가 생활이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혹시 공무원 있으시면 괜찮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을 만약에 내가 연금으로 안 쓴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세요? 갑자기 숙연해졌는데.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국민연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공적연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퇴직금을 만약에 연금으로 안 쓴다 그러면 나머지 목돈은 어디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900만 원씩 10년 내면 얼마예요? 9천이죠. 20년 내면 1억 8천 정도 될 건데, 일단 20년은 좀 이제 내기 좀 어려우실 분들도 좀 계시고. 자, 그러면 생각보다 납입 원금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복불복입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최근에 1년 전에 그냥 코스피 200만 사신 분들은 벌써 그냥 수익이 한 2배가 되신 분도 계세요. 은퇴 직전에 퇴직하시고 나서. 그런 분들도 계셨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IRP나 연금저축에 좀 많은 자금을 넣어서 좀 이렇게 절세계좌로도 활용하면서 적지 않은 노후소득을 확보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최대한 채우시는 걸 권장. 뒤에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소득으로 쓸지 안 쓸지를 먼저 의사결정을 좀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 외로
노후 자금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외로. 보통 1억 원당 한 어느 정도 찾았으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1억 원당. 내가 연금 자산을 한 1억 원 정도를 챙겼어요. 그러면 1년에 한 얼마 정도 빼면 괜찮을까요? 물론 뭐 1억 원을 한꺼번에 꺼내 쓸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그게 좀 기준이 중요해요. 1억 원당 보통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빼고 싶으세요? 비율로 하면 6% 하면 600이거든요. 자, 그럼 연간 6%씩 빼는 건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내 수익률이 몇인지도 중요해요. 내가 6% 뺐는데 평균 수익률이 6%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단계적으로 고갈. 거기에다 내가 물가 상승률까지 더해서 인출하면 더 빨리 고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통 1억 원당 한 50만 원 선이 그냥 적정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일단 오랜 기간 쓰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최소 한 100만 원 정도 현금흐름 만들려면 그래도 연금 계좌에 최소 2억. 그죠? 150 만들려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쓸지를 조금 미리 결정해 놓고 나서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IS 계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좀 절세 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그 1년에 퇴직자분들만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만 거의 한 100분이 넘으세요, 1년에. 그리고 강연 다니면 진짜 한 몇천 명씩 만나는데 다 비슷하세요, 상황들이.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일단은 뭐 최적의 비율보다는 일단 계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일단 내가 퇴직금 쓸지 연금저축 어떻게 활용할지를 조금 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년이 60에서 65세 늘어나면 개인별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소득 공백기예요. 퇴직을 했어요. 국민연금을 일단 뭐 지금 기준으로는 63세, 4세 분들이 수령 중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65세 분들이 수령하실 텐데 문제는 퇴직을 언제 할까요? 퇴직. 보통 정년이 어떻게 되세요? 50? 55세? 그죠? 그럼 55세에 퇴직을 해서 공적연금 수령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소득 공백기로 남아 있어요. 걔를 뭐로 채울지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어떤 분들은 준비 잘 된 분들은 그냥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이렇게 그 재취업이 잘 되는 분들, 그냥 모셔가시는 분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활동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한 달에 쓰는 돈이 10년 동안 고스란히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 달에 생활비를 뭐 500 쓴다 그러면 1년에 6천이고, 6천을 10년으로만 곱해도 6억이에요. 그죠? 되게 냉정하거든요. 급여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어떤 기분이 드세요? 퇴직하신 분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당장 내일부터 급여가 사라지니까 우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출을 줄이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안 된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출은 유지되고 공적연금이 그나마 이제 희망인데 텀이 기니까. 그죠? 조금 이렇게 또 수연해지는 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현실이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공백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사실 퇴직 이후에 제2직업은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도 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좋고, 다만 이제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 공백이 많이 짧아지겠죠.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여유들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기준에서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해요. 자녀가 일단 독립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비 나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녀가 그냥 빨리 다 출가해서 그냥 잘 살고 있다 이러면 여유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개별 사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정년이 길어지는 거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년까지 대부분 안 버티시더라고요. 대부분 명예퇴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명예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보통 뭐 대기업 정년퇴직하면 7억, 8억 정도 받으세요. 퇴직금을. 자, 퇴직금 7, 8억 받으면 어떻게 굴릴지가 또 문제예요. 무섭거든요. 그렇게 큰 돈은 안 굴려봐서.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온갖 유튜브 다 찾아보시고 투자에 갑자기 박사가 막 되셔. 그리고 찾아오세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느 날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까지 약 10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금 자산 최대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극대화 리스크 관리. 이거 누가 질문 주셨나요?
자,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납입 계획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납입. 나는 그냥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내겠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한도까지. 나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좌를 그냥 하나 더 파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초과 납입하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공제를 받은 금액은 나중에 세금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세액공제 받은 거. 자, 항상 공제 받으면 세금이에요. 아셨죠? 공제 받으면 세금. 자, 그럼 공제를 안 받은 거는 미래에 세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납입 원금은 없고 나중에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납입을 어디까지 할지, 세액공제까지만 채울지 아니면은 나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할지. 자, 근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도대체 왜 납입할까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과세 이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이익 나면 15.4 세금 떼죠. 자, 절세 계좌, ISA 계좌, 연금저축 IRP는 세금을 안 떼고 그냥 줘요. 그러면 그 차익이 그래도 15.4%란 말이에요. 그러면 15.4% 세금 안 뗀 걸 자꾸 주고 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빼면은 세금 많이 떼갈까요? 적게 떼갈까요? 생각보다 그래도 덜 떼갑니다. 연금소득세 5.5, 4.4, 3.3 낮게 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퇴직하면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그래 건보료 때문에 그래요. 건보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S&P 500 산다고 어떤 분이 그냥 퇴직하셔서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다 S&P 500을 사서 수익이 잔뜩 났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기초연금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금수도 종합과세 되고요. 그 다음에 건보료 고지서가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다음 연도에 다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보면 보통 그 정산하는 시점이 11월 차에 정산하니까 그러면 직전 연도 더 전에 2년 전 발생된 소득을 가지고 다다음 연도 11월에 재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받은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세금이 막 늘어나는. 그래서 이 절세 계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연금 받으려고 하는 거는 훗날이고 그냥 세금을 그나마 많이 줄일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금을 굴리는 과정에서는 이미 배웠어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걸 해줄 필요가 있는데, 리밸런싱은 이제 뒤에 이제 질문이 있기는 한데, 기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금액으로, 아니, 그 수익률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아 보이세요? 비중이 이제 틀어지잖아요. 내가 5대 5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7대 3이 됐어요. 그러면 20% 줄여다가 30% 비중 사고, 그죠? 그러면 30% 비중은 추가 매수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걔를 기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익률로 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률? 그러면 이익 나도 하실 거죠? 손실 나도 하실 거죠? 이때 이제 질문. 나는 잘 파는 것 같다. 이익이 나면 그때 꼬박꼬박 잘 판다. 두 번째, 손실이 났다. 그럼 나는 잘 산다. 보통 떨어질 때 안 사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를 때 안 팔더라고요. 리밸런싱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기간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생각보다 리밸런싱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명 못 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에. 옆에서 자꾸 쪼아야 돼, 이렇게. 빨리 하세요라고. 금액까지 알려주면 그때는 하는데, 금액도 내가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비중 계산해서. 그래서 일단 운용과 리밸런싱은 친구고, 자, 인출은 좀 어때요, 인출? 일단 항상 중요한 건 돈을 언젠가는 빼야 되잖아요. 연금은 언제 빼게 돼 있어요? 55세 이후. 그죠? 근데 꼭 55세 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55세 뺄 필요는 없고 내가 생활자금이 부족하면 그때는 빼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건 그냥 납입계획, 운용계획, 인출계획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계획이기 때문에 항상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획 세우시고 1년 이후에 현재 납입을 유지할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운용할지 그 다음에 자금 인출에 대한 부분들도 연도별로 계속 달라질 거예요. 지금이야 먼 미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더라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현실로 다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납입, 운용, 인출에 따른 계획만 잘 세워도 괜찮다. 그리고 항상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연금저축과 IRP 동시에 활용할 경우 세액공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납입 구조는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보통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연금저축 먼저 하셨어요? IRP 먼저 하셨어요? 연금저축? 보통 600만 원 많이들 내세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내야지 하면 IRP 계좌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구조가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그래서 두 개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구조고요. 아니야, 나는 납입 여력이 조금 더 넉넉하다 이러면 이때는 그냥 연금에 900, IRP에 900. 그래서 IRP 쪽에는 세액공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 연금저축 쪽에는 세액공제 안 받은 거. 근데 중요한 건 금융회사가 세액공제 받은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구 알아요? 국세청만 알아요. 그래서 서류를 떼다가 혹시라도 내가 어느 해에 이제 세액공제를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발급받아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경제활동하면서 국민연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내역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서 혹은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뺄 때는 그 서류는 한번 금융사에 보낸 다음에 조정은 한번 하셔야 돼요. 내가 세액공제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걸로 체크되면 나중에 세금 나갑니다. 누가 조정해야 돼요? 내가 조정해야 돼요. 금융회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이거 알려주는 데도 없어요. 다 그냥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떠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막 우르르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알려지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 뭐 계좌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계좌를 자꾸 늘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줄여놔야 될까요? 계좌는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또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자꾸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A 계좌랑 B 계좌는 포트폴리오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따로 가져가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이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따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계좌가 자꾸 늘어나요. DC 있죠, 연금저축 있죠, IRP 있죠, IAC 계좌 있죠, 일반 주식 계좌 있죠. 그죠? 그럼 종목들을 자꾸 사면 살 때마다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압축해서 계좌 활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을 하실 거면 자녀한테는 꼭 말을 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녀분들이 집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주택연금을 좀 한번 이제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는 딱 이 세 가지라 그래요. 노후소득이 부족하다. 뭐 다운사이징 하면 되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거지 옮기는 건 되게 위험해요. 어르신들한테는. 뭐 귀농하면 되지. 아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노후소득이 부족할 때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두 번째로는 주거지 이동이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싫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주거지 이동해도 괜찮아라고 하면 그냥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부동산 가격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주택연금 자체가. 그리고 연금이라고는 써 있지만 실제로는 대출입니다. 대출의 형태예요. 대출의 형태고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조금 일부 좀 줄어드는 구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녀분들이 알면 슬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몰래 하시라고. 몰래 그냥 잘 수령하시라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시면 좋고, 어떤 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 그냥 살면서 그 다음에 고정 현금 흐름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생각하다가 내가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 문제지. 그리고 어차피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현재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되게 냉정하잖아요. 사실 부족하면 힘든 거니까. 그래서 꼭 얘가 뭐 좋다 나쁘다의 기능을 따지기 이전에 그냥 기능적인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도, 그 국민연금은 뭐가 돼요? 조기 수령되는 거 아시죠? 조기 수령. 5년 동안 일찍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그냥 정상 수령이 제일 좋은데, 어떤 분들은 뭐 조기 수령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 뭐 좀 어떠세요? 일찍 받는 거에 대해서? 일부러 일찍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노후소득이 다 있는데 그냥 일찍 받는 분들. 내가 언제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그래도 5년이라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좋아. 생각보다 커요. 5년 동안 받는 그 금액 총량을 따지면 걔가 다시 그뭐 손익분기점 넘어가는 데까지 그래도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음. 그래서 좀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저는 차라리 그 소득 공백기에 사적연금을 많이 빼다 쓰느니
많이 빼다 쓰느니 차라리 그냥 공적연금에서 좀 일부 빨리 찾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 일찍 퇴직하시게 되면 고민이 그렇더라고요. 조기 연금을 수령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그냥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의 대상인데 대부분 다 고소득자들이었습니다. 퇴직하셔도 막 1억 이상 연봉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막 250, 300까지 받는 분도 봤어요. 국민연금 40년 가입해서. 네,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셨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주택연금은 단순한 뭐 형태보다는 여러 의사결정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만족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고정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경우 사업자 변경을 고려할 기준은 수익률 외에 어떤 요건들을 봐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금융회사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대신 운용해주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직접 운용이 원칙입니다. 누가 해줄 것 같죠? 누가 해주던가요, 혹시? 처음에 와서 막 그 설명은 해주잖아요. 설명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죠? 그죠?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디에 가입되어져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퇴직하셨는데 퇴직금이 덜 들어왔다라고 연락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DB인 줄 알았더니 DC형이셨어. 왜냐면 계산을 한 거예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했는데 분명히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내 퇴직금은 DC 안에서 군용되고 있었다. 정말 그 이상하게 DC형에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IRP 넘어오면 그때부터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DC형일 때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불려 놓으면 나중에 IRP로 넘어오더라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 그리고 보통 퇴직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들을 한 3년 전에만 알았어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회사에 문제들이 많대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되게 급한데.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미리미리 좀 잘 가져주시면 좋고요. 자, 은행도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 되고 보험사도 원리금 보장 실적 배당, 증권사도 보수적인 운영, 공격적인 운영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꼭 증권사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안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연금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안전자산을 전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동일한 질문. 은퇴까지 15년, 20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현재 연금 자산을 공격형에서 안정형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일단은 미래로 보낼 돈들은 지금 당장 소비를 할 목적일까요? 아니면 먼 미래로 간 거예요? 먼 미래로 갔죠. 다만 이제 그 인출을 얼마 안 납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씩 보수적으로 전환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은퇴가 10년, 훨씬 뭐 15년, 20년 이후면 그냥 위험자산을 100%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조금씩 줄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줄여가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납입해서 납입 금액들을 자꾸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10년 전이면 그래도 저는 그냥 7대 3 정도가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가는데 괜찮고 5년 정도 남았으면 한 6대 4, 그 다음에 은퇴 직후는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5대 5로만 하세요. 그냥 안전한 거 5, 위험한 거 5.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 다만 이제 인출률이 높으면 어차피 고갈됩니다. 인출률을 한 4, 5, 6 내지에서 운용하시다가 위험자산, 안전자산 5대 5 정도면 버틸만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꾸 수익률을 높이면은 손실 났을 때 같이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손실이 나서 인출만큼 빼다 쓰면 훨씬 더 빨리 고갈되고 원금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은퇴 직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고, 자, 그리고 그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는 필수 생활비 용도로는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필수 생활비,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있죠. 얘네들이 수익 좋을 때는 많이 빼도 괜찮은데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 많이 빼게 되면 훨씬 또 빨리 고갈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비를 필수 생활비, 그 다음에 뭐 여가 생활비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그래서 필수 생활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로 미리 조금 챙겨 놓으시는 게 나아요. 얘네들은 결국에 뭐예요?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나 혹은 낮은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굴려서 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적연금은 필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보다는 일부는 조금 여유 자금을 이렇게 충당할 목적에 그런 용도를 조금 두시는 게
그래도 조금 바람직할 수는 있다라는 점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년 비중을 축소하는 형태들이 사실 TDF가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TDF도 그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을 높이는 리밸런싱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직접 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차라리 TDF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뭐 권장을 뭐 드린다 안 드린다라기보다는 내가 자꾸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졌다라고 하면 그냥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에 개인 투자 자산이 있는 경우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연금의 역할 단 하나예요. 세금 줄여주는 거. 퇴직하면 무조건 건보료의 싸움입니다. 건보료.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되게 무서운 게 이자 배당 1,000만 원 넘어가면 지금 기준으로 8%대 건보료가 나와요. 그러면 15.4 뗀 거에서 8% 정도 붙으면 한 20 몇 프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생되는 이익이 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절세 계좌에 돈을 많이 못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는 얼마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최대 납입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씩 5년 하면 1억 가져갈 수 있고, 연금저축은 보통 다 900만 원 내면 사실 이제 앞으로 낼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까지 늘 수 있는지. 그래서 생각보다 절세 계좌에 돈이 많이 못 들어오는데, 최근에 이제 절세 계좌에 돈을 자꾸 넣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그냥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 그냥 예금하시다가 이제 퇴직 시점 되니까 지역가입자 전환되고 건보료 많이 나와서 절세 계좌로 자꾸 옮기는 분들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 좀 집이 좀 몇 채 있어서 한 채 팔았다. 그때는 또 이제 너무 많은 현금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그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자금을 이전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사실 연금자가 써 있다 보니까 자꾸 연금 생각하는데 그냥 연금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세금을 줄여주는 통장인데 그냥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꺼내 쓰는 용도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죠? 그래서 연금이 뭐 알아서 주는 형태의 연금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 ISA 계좌, IRP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용도,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그런 형태들로 조금 전환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세금 문제예요. 다 건보료 많이 나가니까 너무 싫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세금 아까워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그냥, 보통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ETF 아니고 국내 주식 아닌 경우. 그냥 예를 들어 뭐 미국 상장되어져 있는 S&P 500이나 이런 거 살 때도 사실 절세 계좌가 제일 유리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많이들 활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은퇴 준비 목적으로 1, 2억 원 여유자금 있으면 연금계좌, 일반계좌 투자할 때 세후 수익률과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 자산 배분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냥 뭐. 자, 일단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ETF. 왜? 매매 차익이 비과세니까. 얘를 절세 계좌로 데려오면 되려 세금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다 투자할지 투자 지역을 먼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 난 잘 모르겠다. 저는 최근 몇 년 전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두 번 다시 국내 주식 투자하지 않으리. 그래놓고 막 달러 인버스 하고 있고. 근데 좀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 투자의 지역에 따라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 ETF의 여유 자금이면 그냥 우리나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싸요. 어차피 매체 비과세니까. 근데 내가 국내 상장 해외 ETF 한다 그러면 여유 자금은 무조건 ISA 계좌에다 꽉꽉 채워가지고, 그죠? 나중에 연금 계좌로 옮기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ISA 계좌는 하고 계세요, 혹시? ISA 계좌? 일단 최대한 넣으세요. 무조건 남는 돈들은 다 ISA 계좌에 넣어뒀다가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도 인출이 돼요.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짜투리 돈들 다 찾아다가 다 ISA 계좌에다 일단 넣으세요. 거기에서 운용하다가 돈 필요하면 거기서 그냥 빼다가 3년 지나면 그냥 깨고 다시 가입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돈이 좀 넘쳐난다 이러면 어디로 옮기면 돼요? 연금저축을 한번 옮겨놨다가 그리고 나서 또 납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 투자 시작하는 단계인데 DC IRP에서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되는 시점인지, 연령 기준으로 적정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가 바람직한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나누었을 때 연령대별로 위험자산과 상품 구중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일단 투자 얘기는 일단 이전에 좀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20대면 그냥 위험자산의 100%.
30대도 위험자산의 100%, 40대도 그냥 위험자산의, 저도 아직 100%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100%. 근데 내가 이제 50이 좀 가까웠다라고 하면 7대 3, 5대 5 이런 식으로 조금 방어적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근데 중요한 게 한 10년, 20년 투자하면 내가 그 산업에 투자하지만 않으면 마이너스 날 확률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 보통 이제 그 산업 섹터 테마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너무 유행 쫓는 투자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를 알고 계시나요? 더 이상의 이제 강사한테는 얼마나 타격이 커. 그래서 그때 막 비대면 강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줌을 연락에 쓰면서 막 비대면 강의를 막 했었는데 요새 비대면 강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메타버스 주식을 엄청나게들 사셨어요. 그죠? 영원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또 어땠습니까? 자꾸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다 바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배터리에 불이 났는데 불이 안 꺼져. 그러더니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 물리신 분들 정말 많아요. 뭐 유튜브 분께서 2차 전지 가지고 자꾸 해서 차이나 전기차에 엄청난 노후 자금들이 들어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약간 힐링 막 그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보고 말 믿고 테마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저는 그래도 양심적이게 그래 시장 지수만 얘기하거든요. S&P 500 나스닥만 사십시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세요. 그리고 반도체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AI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영원한 건 없어요. 항상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쫓는 투자도 정말 좋은데 중요한 건 잘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욕심이 끝이 없다. 그죠? 막상 이익 취하려고 하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지금 맨날 요새 조방원이라 그러던데 조방원, 조선, 그 다음에 방이 뭐더라? 방산, 그죠? 그 다음에 원자력, 원자재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쫓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시장에다 많이 두시고 소액 정도만 이렇게 테마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보통 제일 이론적인 게 하나 있어요. 100 마이너스 나이. 이게 이제 위험자산 비중이다. 그래서 내 나이가 20살이다라고 하면 이제 80%는 위험자산. 뭐 45세 이러면은 45%는 안전자산, 나머지는 위험자산. 이런 식으로도 나름 규칙을 정하고, 자, 중요한 건 규칙을 정했으면 매년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비중은 그래도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세요. 납입했을 땐 얼마, 운용했을 땐 지금 시점에서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리고 다음 연도에 딱 가서 계좌 오픈해서 유지할지 아니면 조절할지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자꾸 내려보시는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투자하면 손실 날 확률보다는 이익 날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익이 많이 나 있으면 어차피 가격이 떨어져도 티도 안 나요.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에 삼성전자 6천주 갖고 계신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삼성전자 직원이셨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가격이 싸서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근데 그때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서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몇 억 원어치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팔자라고는 얘기 안 해서. 만약에 그때 팔자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시죠라고 얘기했거든요, 걔는.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없으세요. 아마 엄청 이익이 더 많이 났을 건데. 그 이후로 그때가 한 7, 8만 원대였거든요. 음, 거의 이제 한 10억이 넘어갔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로. 근데 삼성전자를 몇 년 들고 계셨겠어요. 네? 근데 이미 돈이 많으셨어요, 그분이.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여유가 있으세요. 배를 팔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그 금융회사 임원분들 만났는데 금융주를 정말 많이 두고 계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고 나서 팔지 않아. 배당 막 1년에 7천만 원씩 받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30년 넘게 들고 계셔. 수익이 막 이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이 IRP 이게 퇴직금도 다 못 쓰고 가겠네. 너무 많아서. 근데 특히 다 막 부동산도 있으시고, 다 쓰고 가지도 못하겠네. 이러고 막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 자, 아무튼, 그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고물가 환경에서 연금 상품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률 자산 배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6%면 되지 않아요?
그죠? 6%면 충분해요. 장기 연평균 6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워런 버핏의 평균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 평균 수익률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이름이 뭐냐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그 인덱스 펀드를 만든 그 존 보글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냥 시장 지수에 투자할 이유가 진짜 수만 가지가 생겨요. 항상 액티브랑 그다음 패시브가 싸워요. 장기적으로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과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랑 맨날 싸웠는데 결국에 다 패시브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면 그냥 인덱스 해라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한번 보시면 아 그냥 인덱스가 낫구나. 그냥 시장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주식 시장이 하락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없고 그다음 물가는 자꾸 오르잖아요. 주가 지수는 어차피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표면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오를 때 주가 지수는 어차피 같이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지금 엄청 올라 있잖아요. 5,000포인트가 넘는데 얘가 1,000포인트로 갈 일이 있을까요? 뭐 북한에서 미사일 정도 쏘지 않으면 사실 확률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랜 기간 시장에 투자되는 게 장기적으로 조금 좋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5대5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밸런싱은 아까 나왔어요. 수익률 기준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나는 떨어졌을 때도 팔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올랐을 때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고 투자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자꾸 누구한테 물어봐요? 요새는 AI한테 물어보나요? 자꾸 옆 친구들 AI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일단 나한테 한번 잘 물어보시고 저는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투자 공부한다고 했을 때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막 행동 경제학 막 이런 거 책 엄청 사다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오류가 생기겠구나. 근데 이제 금융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작이 레버리지였어요. 처음 투자를 막 코덱스 레버리지 사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많이 잃기도 했어요. 제일 많이 잃었던 때가 진짜 그 차이나 H지수 투자되는 레버리지 샀다가 망한 적 있어요. 와, 하루에 막 15%, 20%씩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 H지수 보면 이게 우뚝 솟은 산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언제 사는지 아세요? 항상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땐 사지도 않고 그런 투자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리밸런싱은 정말 중요한데 써있죠 여기. 더욱 중요한 건 리밸런싱을 꼭 하는 거다. 그다음에 퇴직급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데 향후 제도 변화까지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의 연금화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분산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 일단은 그 지금 사적연금은 나중에 연금 수령하면 건보료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내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세금을 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떼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막아주고 싶을까요? 아니요. 건강보험공단은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야, 원래 뗄 수 있는데 안 떼는 거야.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도 거꾸로 가요. 왜냐하면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걷다가 세금을 뗀다 그러면 누가 사적연금 하겠어? 그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이유는 공적연금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만약에 진짜 정부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뗀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세금 뗄 걱정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서 일반 계좌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세금에 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용 쭉 하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세금을 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통 뭐 뱅크런이라고 하죠. 돈을 아마 다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좋을 게 없거든요. 금융회사도 안 좋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인출해서 어쨌든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안 좋고.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누가 있냐면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 주장하는 자가 뭘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몇 명 있습니다. 저는 주장은 잘 안 하는 편인데 항상 이 사적연금에 건보료 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일단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바뀌지는 않을 거지만 바뀌더라도 그때 맞춰서 조금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서 ETF 선택할 때 뭐 단순 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 배당 구조, 환해지 여부까지 고려한다면 우선순위. 자, 일단은 1번은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 나누는 거. 이거는 꼭 대문자만하게 좀 써놓으세요.
2026년도는 위험한 거 몇 프로, 안전한 거 몇 프로.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일단 올해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내 계좌를 성과평가할 때 위험자산을 늘릴지 위험자산을 낮출지. 근데 항상 이 증권사에서 뭐 예측해요? 그 무슨 밴드라고 해서 뭐 코스피 밴드 자꾸 예측하면 맞췄던 해가 없어요. 항상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측의 영역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을 정했으면 일단 변동성에 대한 거. 자, 그다음에 상관계산은 사실 상관계수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뭐 과거 데이터 가지고 뭐 분석한 건 있는데 최근은 거의 동조화돼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 보였던 그 자산군 여러 개 섞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위험자산 안에서도 사실 등락달락 하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좀 따지는 거는 그냥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정도까지의 배분으로 그냥 퉁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그렇게 생각보다 썩 매력적인 투자 자산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아까 연평균이 몇이었어요? 3.4, 20년 동안. 그죠? 그러면 채권에만 또 올인하면 또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좀 상관관계 쪽은 그냥 현금과 안전자산을 나누는 쪽, 위험자산. 자, 그 다음에 배당 구조는 성장이랑 배당을 섞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뭐 커버드 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커버드 콜? 몇 퍼센트 정도 줄까요? 그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조고 배당. 이분이 원했던 건 몇 프로냐면 연간 16% 정도를 원했어요. 배당으로요. 몇억 원어치 사셨을까? 4억 원어치 사셨어요. 실제로 사신 분이에요. 그냥 점검 받으러 오셨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돼. 근데 재미나게도 이분들의 은퇴 자산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배당이 얼마 나오냐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세금이 배당소득세만 해도 1,000만 원 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건보료가 540만 원에서 세금만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분은 그 커버드 콜을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팔아서는 못 쓰겠어였어요. 나이도 70세 정도 되셨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 팔아서 쓰기는 너무 어렵다. 내가 자꾸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매월 500만 원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팔아서 쓰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커버드 콜로 쫙 세우셨어요. 엄청나죠? 이거 되게 고위험군의 커버드 콜로 다 세워도 16%가 나와요. 요새 커버드 콜이 아무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고 이상하게 제가 월배당을 분석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오시긴 하는데 위험해요. 위험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15%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1년에. 그죠? 갑자기 뭐 퇴사를 좀 해볼까? 약간 대출을 받아서 배당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거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대출금리가 5, 6%인데 15%면은, 그죠? 차이만 10%예요. 내가 스스로 예대 마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대출 상환하고 소비하고, 대출 상환하고 소비하고.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환해지, 환노출은 사실 장기 투자는 노출이 좀 나요. 그리고 환율을 자꾸 예측하지는 마시고요. 지금같이 좀 이제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환해지랑 환노출을 그냥 절반 정도 섞어놓고 들어가는 것들 좀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함께 고려할 때 현금 흐름 안정 만들기 위해 수령 순서나 전략. 이게 좀 어려운데 보통 이제 돈 빼는 순서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돈은 어떻게 빼는 게 제일 좋냐면 비율로 같이 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A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A 계좌 먼저 빼잖아요. 그럼 A 계좌 먼저 고갈돼요. 근데 얘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이 되게 아름다울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좁혀놓게 되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A 계좌에서 돈 다 빼고 B 계좌 가면 B 계좌에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열한 다음에 비중으로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빼야 될 돈을 일단 평균 그 전체 크기를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한 6%만 빼면 돼라고 하면 A 계좌도 6% 빼시고 B도 6% 빼고 C도 6% 빼면 돼요. 그래서 균형 있게 빼는 게 중요하지 자꾸 이제 뭘 먼저 빼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유 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 모든 자금들을 생활비로 좀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체 평가 금액의 비율을 곱하신 다음에 그 비율로 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면 계좌별로 동일한 비율로 동시에 인출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세금은 고려해야 돼요. 세금. 퇴직금이 들어있는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한도 이내 뺐을 때가 제일 유리하고 나는 연금 수령 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연금 수령 한도. 계산하는 게 있어요. 평가금액 나누기 11-n 곱하기 1.2배수. 이게 뭐 산수도 아니지만 나중에 인출하실 때 이게 항상 그 세금을 깎아주는 조건이에요.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빼야지 감면. 수령 한도 이내금을 빼야지 연금소득세 과세. 거기에 나중에 이제 1,500이 더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그때는 열심히 제 채널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하도 밥만 먹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지루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셔야 되고, 많이 빼냐 적게 빼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세금 내에서 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은 금액이 있더라도 연 1,500만 원 못 넘을 거고요. 연금 수령한도 넘어서 빼면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참고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넘어간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몇 시지? 괜찮으신가요? 빨리 끝내야 돼요? 너무 길죠? 마지막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돈 어떻게 빼는지.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당 인출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배당 인출. 배당 인출은 심플하겠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 배당 포트폴리오만 퍼센테이지 맞춰서 빼서 그 배당금만 찾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규칙은 있어요. 배당률이 낮으면 뭐가 높아진다? 성장이 높아지고 배당률이 높으면 성장은 낮아져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 뭐 7%, 8% 배당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구조적으로 성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배당률이 낮아지게 되면 성장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6%를 넘지 않는 배당 형태가 제일 적합해요. 물론 더 많이 뺄 수는 있긴 한데 한 6%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뺄 수도 있죠. 굴리면서. 굴리면서 뺄 때는 1년치 정도의 생활비는 현금으로 무조건 두세요. 1년치 정도 생활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에 뭐 1,200만 원 빼야 된다 그러면 최소 1,200만 원 이상은 예수금으로 두세요. 예수금. 자, 그러면 예수금은 이자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예수금도 이자는 붙습니다. 예수금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두셨다가 1년 있다가 뭐 하면 돼요? 현금 비었으니까 다시 리밸런싱해서 현금을 채워 넣는 그런 구조로 만드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요게 이제 제일 심플해요. 3버켓. 물론 하기는 제일 어려운데 제일 심플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바구니를 담아 놓습니다. 구조는 비슷한데 자, 1번 바구니는 2, 3년치 정도 생활비를 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2, 3년치 생활비를 먼저 담아 놓는 이유.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은퇴 초기에 만약에 가격이 많이 줄거나 아니면 가격이 많이 뭐 오를 수도 있긴 한데 폭락했었을 때 시장이 회복되는데 못해도 2에서 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2에서 3년치의 일단 인출 자금들은 미리 확보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바구니는 중기 장기로 나눠놓고 2번 바구니에서는 한 3에서 10년 이내 뺐을 돈들 그 다음에 3번 바구니는 이제 10년 이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을 나눈 상태에서 1번 바구니는 어차피 돈이 인출될 때마다 빠져나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2번, 3번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데 실제로 뺄 때는 이렇게 빼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인출할 때는. 그래서 뭐 연금계좌 평가액이 3억 원에 연간 2,400만 원 빼면 인출률이 8%고 자, 2년치 생활비를 담아 놓는다라고 하면 4,80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두면 돼요. 어차피 이자 붙고 빠져나갈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바구니는 이제 42% 절반 나눠서 1억 2,600은 한 5대 5 정도로 위험자산, 안전자산 두고 운용하시고요. 자, 3번 바구니는 더 먼 미래죠. 먼 미래에 뺄 거니까 얘는 이렇게 1억 2,600으로 해서 3대 7 정도의 자산 배분 비중을 유지하면서 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드리기로 왔으니까. 잠깐만요. 어차피 종목까지 드리면 좋으니까 이거는 좀 사진을 찍으세요. 이게 아예 그냥 엑셀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 종목이 이제 여기만 보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동일한 종목인데, 그 기초 자산은 동일한데 그냥 메이커로 구분해 놨거든요.
단기 자금은 요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자금은 이게 이제 중기, 그죠? 그 다음에 아래가 이제 장기. 자, 요 정도 선에서 두시고, 그 단기 자금은 어차피 돈을 빼는 순간 사라져요, 조금씩. 사라지니까 리밸런싱 하면서 다시 중기에서 단기로 가고 장기에서 중기로 옮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뭐 머나먼 얘기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퇴직해서 돈 빼시는 분들은 이거 혼자 설계 못해서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굴리면서 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굴리면서 인출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완전 다 흔들어집니다. 그리고 멘탈도 되게 많이 흔들릴 거예요. 시장 안 좋으면 막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준비된 거는 시간이 다 흘러서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잠깐 뭐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 저희 회사가 그 자산 운용이에요. 그래서 연금 IRP를 그냥 대신 운용해 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직접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죽겠다. 아니면 나는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데 자신이 없다. 대부분 없어요. 근데도 직접 하기로 권장드리는데 그러다가도 혹시라도 좀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데이터 형태의 투자거든요. 그냥 시장이 흔들려도 투자 전략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위험자산, 안전자산 비중 나누는 형태들이니까 한 번쯤은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나는 좀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자료는 드릴게요. 원래 강의 잘 안 드리는데 제 밧줄이라 어디 복사해서 쓰시면 신고 유튜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나가면 좋겠으나 너무 바쁜 관계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저녁 시간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지루한 면이 좀 있었지만 좀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활용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이렇게 뭐 연락드려야 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안내 좀 QR이라든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또 연락 주시면은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떻게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깐 여기다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혹시라도 뭐 안면은 있으니까 저희가 제 채널 이름은 연금수업입니다. 뭐 9만 명이라 티도 안 나겠지만 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오늘은 이 자리에서 꼭 물어보고 가야겠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하나만 다음은 여쭤봅니다. 네. 어차피 오늘 장기적인 부분만 얘기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은행에 있다 보니까 가끔 연금에 이제 여윳돈이 있으시고 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오셔서 굳이 이게 TV에도 많이 보고 그러시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한 10억 정도 현금이 있는데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연금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혹시 뭐 좀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위험한데? 일단 근데 약간 목적을 좀 먼저 따지. 목적. 저기 네. 그냥 여윳돈이다. 장기 투자해도 상관없다. 장기로는 안 하시겠어요? 이거 직접 저한테 상담 오시고 네. 또는 3년 미만은 위험자산 투자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네. 그냥 무조건 안전하게 두세요. 투자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저는 아니, 3년 이내 쓸 돈은 사실 위험자산에 데려오지 않고요. 그냥 단기 채권 정도만. 네.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사실. 오르면 상관없는데 떨어졌을 때를. 3년, 1년 전. 음. 1년 전좀 알겠습니다. 네네.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위험하면. 아니면 한 10% 정도만. 90% 안전하게 두시고 10% 정도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시장 지수 정도. 그러면 뭐 국내 한 5, 미국 5 정도 섞어서.
근데 이제 세금이 발생돼도 문제 없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10억이 일본 계좌에서 S&P 500 사서 수익이 나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네. 법인이 이제 많이 났는데 네. 자금 세금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을 이렇게 이연하는 방법을 또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좀 여쭤보고 나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뭐 단기자금 운용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활용도에 따라서 좀 결정하는 편이라. 네. 장시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큰 박수로 김범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이 남았는데. 맞다. 책을 여기. 책 아까 아까 확정됐고. 혹시 나는 꼭 책이 필요하다. 책 빨리 줘. 아까 책. 책을 받으시고 있다가 사인 받는 남자. 그러니까 좀 커도 되거든요. 좀 얘기하는 네? 중요? 동료를 요즘은 안 되죠.